아시다시피 테이퍼링 추진 이후에 이 신흥국 자금 이탈이 심상치 않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최근의 상황을 지난 1994년 당시와 비교를 해서 신흥국 외환 위기가 다시 오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외환 위기를 한번 경험했던 우리 역시 이 같은 논쟁에서 또 이 우려감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흥국 자금 동향에 따른 국내 영향이 어떻게 될까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해 5월이었습니다. 소위 립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이 처음으로 언급한 이후에 신흥국에서의 자금 이탈이 확연히 몇 차례 있어 왔지 않습니까? 지난해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상황부터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방송 들어가기 전에 네. 올해 한국 경제TV에 주최하는 국제경제 컨퍼런스에 이렇게 광고 비슷한 게 나왔는데요. 거기 버냉키 회장이 작년에 출구 전략을 처음 언급할 때 그 내용이 나왔어요. 그때를 기점으로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그 세 차례 크게 이탈되는 이런 모습이었었는데요. 네. 첫 언급될 때부터 한 2개월 동안 신흥국에서 자금이 한 주식형 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200억 이상 유출됐었죠. 그때 이제 작년 6월 달에 지금 당시보다 더 많이 흔들렸죠. 그리고 이제 8월 이후에서부터 신흥국의 자금이 2차 엑소스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한국은 들어왔거든요. 그죠? 한국은 9월 이후부터 이렇게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이때 대부분이 국내 리서치 센터장님들이 이번은 다르지 않느냐. 이번은 다르지 않느냐. 퍼가 낮기 때문에 한국의 투자 매력이 있다 해서 올해 그 주가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던 근거가 됐었는데요. 그때 한번 일시적인 쉘터 기능이기 때문에 다른 때와 다른 건 아니다. 우리가 선진국과 신흥국의 어정쩡한 중간 사이즈에 있기 때문에 자금이 들어와서 이것이 빠져나갈 때는 상당히 빨리 나간다. 국내 주가가 올해 좀 많이 빠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어쨌거나 신흥국 전체적으로 보면 자금이 상당히 많이 이탈돼서 그 자금이 일부에는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사실 국제간 자금 흐름에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테이퍼링이 막상 추진한 이후에 신흥국에서 자금이 이탈되는 모습에서 지금까지 보면 말씀하신 대로 버냉키 회장이 출구 전략에 처음 립 서비스 한 이후로 지금까지 자금에 이렇게 신흥국에서 유출입을 보면 세 차례 정도 크게 엑선스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그간 세 차례 신흥국 자금 이탈 현상이 있어왔는데 그중에서도 이번 3차 엑소더스 현상을 두고 지난 1994년에 아시아 신흥 국가들의 외환 위기와 연관시키는 시각들이 이제 고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유사점을 찾아보기에 앞서서 그때 흐름이 어떻게 전개됐는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요즘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은근히 한국이 당시에 그 외환 위기를 경험했던 그 시발점이 1994년이었으니까 이때를 그 빗대서 모 교수님께서도 이 얘기를 지적했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일었었던 정경련 신흥국 금융불안 저도 그때 토론자로서 참석했습니다는 그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은근히 이렇게 이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때 당시와 유사점과 차이점을 시청자들한테 명쾌하게 좀 보여줘서 이게 쓸데없는 우려인지 아니면 가시성이 있는 건지 좀 이런 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1994년에 상황을 일단 보면 당시에는 미국의 금리를 좀 올렸죠. 그때는 돈의 규모를 줄이는 게 아니라 바로 금리를 올려버렸습니다. 얼마큼 올렸느냐? 3에서 6%로 상당히 많이 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취약했던 국가가 바로 중남미 국가였었는데요. 바로 그때 당시에 아르헨티나도 중심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를 미국이 올리니까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되겠죠. 그래서 중남미에서 자금 이탈이 심해서 중남미에 외채위기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금 이탈 방지를 위해서 아시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해서 금리를 대폭적으로 올렸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신흥국에서 경기가 침체되고 신흥국에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소위 어제 말씀드렸던 세컨드리 쇼크 때문에 2차 쇼크 때문에 결국은 이들 국가도 자금이 이탈하는 상황 돼서 1997년 태국의 바트가 폭락하게 되고 태국의 바트 폭락을 계기 위해서 같은 구조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그래서 길게 보면 3년 내지 4년 걸쳐서 시발점이 미국의 금리 인상을 계기로 해서 외환위기 발생했던 그런 사례가 1994년 이후에 경우에 따라서는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움 사태까지 긴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당시 흐름을 설명해 주실 때 제 짧은 소견에도 볼 때 이 자금 이탈 방지를 해서 신흥국의 금리를 인상했다는 부분이 눈에 들어오는데 지금의 상황과 확실히 유사한 부분이 있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네, 지금 이제 어떤 교수분이 말씀하시고 예.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여기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람들이 이렇게 심심치 않게 거론되는 것은 지금 상황과 그때 상황과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예. 그렇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와 지금 상황과 왜 이 얘기가 나오냐 하는 것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1994년은 시발점이 미국의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예. 앞서 말씀같이 3에서 6%. 그럼 지금의 시발점이 뭐냐? 미국의 테이퍼링이지 않습니까? 예. 테이퍼링에서 물론 금리를 올린 건 아닙니다는 양적완화 정책 규모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 상승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기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외화가 불건전한 국가의 취약국. 예. 당시에는 중남미국의 외채 위기를 겪었습니다는 지금은 아르헨티나가 디폴트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상황과 아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 신흥국들이 일제히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터키라든가 이런 것이 약일까 독일까 하는 각도에서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잇따라 신흥국들이 금리를 올려가는 요때까지도 동일합니다. 예. 그러면 이후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신흥국들이 성급하게 금리를 올리면 자 당시와 마찬가지로 신흥국들이 경기가 침체되고 신흥국들이 경기가 침체되면 신흥국이 지금 대규모 자금 이탈을 3차 엑스턴션 방지역에서 금리를 인상한 것에 따라서 자금 이탈을 일시적으로 줄일 수는 있지만 세컨드리 쇼크에 의해서 경기가 침체되면 예. 더 자금이 이탈된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은 1997년 아시아 크라이시스와 마찬가지로 신흥국의 크라이시스가 결집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때 상황과 빗대서 지금 상황이 유사하게 전개되기 때문에 이 설이 굉장히 설득력을 예. 얻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면은 결코 비슷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그렇다면 재현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이제 자기의 논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예. 그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른 점은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유사한 점만 얘기하죠. 예. 모든 페이퍼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면 당시와 상황과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시청자분도 유사해서 그렇게 우려가 될 수 있지 않냐 하는데요. 다른 점이 더 많습니다. 다른 점이 더 많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신흥국의 외화 사정이 상당히 개선됐다. 예. 러닝 바이 튜닝 효과에 의해서 외환보유가 그때 당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외환보유가 철철 넘치지 않습니까?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브라질이라든가 이런 국가들 중국이라든가 외환보유고 사정이 그때에 비해서는 외환 얘기를 한번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외환보유고 사정이 굉장히 크게 개선됐거든요. 또 한 가지는 당시에는 금리를 곧바로 미국에 올렸습니다. 예. 근데 지금의 테이퍼링은 금리는 나중에 올린다. FRB 입장에서도 금리 인상이 신흥국에 충격을 미칠 걸 생각해서 이미 2005년 이후서부터 냉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의 테이퍼링은 뭐냐? 통화는 공급하는 건 똑같은 기조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죠? 예. 금융 완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850억 달러 해서 650억 달러 줄이면 자금 환수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습니다는 소극적임의 출구 전략이라 하는 것은 통화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죠. 왜냐하면 메이키모를 650억 달러 자 시중에서 사니까 예. 돈은 그대로 공급하는 거죠. 계속 풀리고는 있는 거죠. 풀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 상황과는 아주 다르다. 통화정책에서 보면 그때는 금리 인상은 가장 마지막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를 바로 들이댔고 예. 지금은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추진하는 목적도 미국 경기를 안정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 6년 전에 환자가 죽을 상태였습니다. 예. 양적완화 정책에서 돈을 공포는 산소호흡기를 넣는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다 죽어가니까 산소호흡기를 그냥 세게 뒀다. 근데 지금 환자가 살아나고 있다. 예. 그러면 환자가 살아나고 있다 해서 산소호흡기를 바로 떼면 또 죽는다. 그러다 보니까 산소호흡기를 천천히 호흡량을 줄여가는 것이 바로 테이퍼링이다. 그러면 산소는 계속해서 공급하느냐 아니면은 흡수하느냐 예. 공급하는 거겠죠. 공급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 상황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엔저의 지속 여부. 이 엔저의 지속 여부에서는 지금은 뭐 그렇습니다. 엔저가 계속 되느냐 안 되느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경제가 안 좋으면
엔화가 강세가 됐죠. 또 아베노믹스가 조금 오면 엔화가 약세가 됐죠. 예. 아베노믹스가 흐트러지면 또 엔화가 강세되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국제적으로 보면은 일본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엔화가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는 국제적으로 사실 엔저를 지속시킬 수 있는 합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외환시장에서 27년 종사하는 사람이 왜 엔저가 지속되느냐 아니냐 나도 모르겠다 하는 것은 통화가치가 경제 실상을 반영해야 되는데요. 예. 경제 실상을 반영하지 않는다. 또 아베노믹스도 계속해서 끌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왜냐? 선진국들이 합의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일본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고 또 과거에는 1994년 당시에는 일본이 대동아 경영권을 제2의 대동아 경영권에서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국으로 넘어온 상태다. 그래서 엔저에 따른 영향력도 그때에 네. 비해서는 상당히 다른 점이거든요. 그래서 유사점보다는 다른 점이 더 많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다른 점,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외환이 이게 어떤 시작점에서 이제 눈길이 가는 부분이 시작점은 어차피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아니었겠습니까? 그 둘 다 어찌 보면에서 보면은 똑같이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경기를 안정시키는 대책일 텐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1994년에 미국의 금리 인상은 경기를 관리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예. 바로 강력한 대책을 들이댔죠. 근데 테이퍼링은 예. 이제 이게 미국의 증시의 거품 부분을 해소하는 또 신흥국의 고평가를 해소하는 부분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때와는 다르다. 자, 미국 경제 지금 과열입니까? 과열은 아니겠죠? 네. 그러면 테이퍼링의 속도는 기본적으로 경기를 안정시키는 거다. 기본적으로 안정시키는 게 증시의 거품을 제거하는 거다. 자, 테이퍼링에 의해서 사실 이렇게 미국의 증시의 거품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가야 될 길은 많습니다. 또 돈을 환수하는 적극적인 일을 가겠죠. 예. 그리고 나중에 금리를 인상하는 이 단계를 갈 겁니다. 근데 그 단계로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테이퍼링 추진에서 미국 경제가 만약에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 주가가 폭락하게 되거든요. 왜냐? 예. 펀더멘탈이 목적인 것은 경기를 안정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경제 지표가 떨어지면 엊그제와 같처럼 다우가 300포인트 이상 폭락하는 이런 사태가 되거든요. 계획이 돼 있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이 돼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금리 인상까지 가느냐? 예. 그건 아니다. 왜냐? 테이퍼링과 출구 전략은 경기를 안정시키는 거기 때문에 경기 상황을 보고 가느냐 안 가느냐를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첫 번째 다체에 해당되는 테이퍼링 추진에 따라서 금융 불안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니까 3월 달에 혹시 테이퍼링을 변경하는 게 아니냐. 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그때보다는 상당히 다르다 하는 그래서 이것이 테이퍼링 추진하면 나중에 금리 인상이 된다 하는 이런 쪽으로 연결하는 것은 반드시 그 좋은 시각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엔저 문제인데요. 1994년 이후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신흥국들의 위기를 불러일으킨 또 요인이기도 했습니다. 엔화 흐름을 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당시는 사실 1995년 동경외환시장에서 4월 19일 정확하게 11시에 예. 엔달러 환율이 79.8엔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베노믹스가 2012년 12월 달에 출연할 때 네. 엔달러 환율이 78엔 떨어졌죠. 자,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엔화가 79.8엔 떨어지다 보고 달러가 약세되다 보니까 결국은 전통적인 미국의 파트너인 일본이 가뜩이나 자산 거품의 붕괴에 따라서 사실상 경제가 안 좋은 판에 예. 미국도 일본에 빚을 지고 있었죠. 왜냐? 1980년대 소위 제2차 월시역 이후에 미국 경제가 안 좋았을 때 그때 달러가 강세가 됐었거든요. 근데 달러가 강세되다 보니까 경기가 더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1995년에 일본의 대폭적인 양보를 바탕으로 해서 엔화 강세, 달러 약세를 했던 것이 미국 경제가 1990년대 초반에 살았던 배경이거든요. 예. 그런 빚과 감안해서 일본 경제가 어려울 때 1995년 4월 18일 날 엔타이 프라자 어그리먼트 다시 말하면 달러를 강세하고 엔화를 약세하는 이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 합의에 의해서 79.8엔까지 갔던 것이 148엔까지 갔습니다. 148엔. 그러면 그만큼 엔화가 약세되다 보니까 한국의 수출 타격, 아시아 수출 타격, 그다음에 경상수지 적자 발생, 외환위기 발생 이렇게 됐죠. 그래서 당시의 엔저는 상당히 폭도 컸고 지속될 수 있는 G7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했다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베노믹스가 2012년 12월 달에 추진해서 자 78에서 100엔 초반까지 갔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이 갔다. 근데 얼만큼 지속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때는 뭐냐? 미국의 용인이 있다 하더라도 예. 용인이니까, 묵인이니까 사실 묵시적인 합의가 있는 것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최근에 엔달러 환율이 105엔 가니까 미국도 수출 타격이니까 당신이 뭐 하는 거냐 도대체? 100엔 정도 생각했는데 105엔까지 오니까 2차 아베노믹스에서 뭐느냐? 미국도 견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왜냐? 엔화가 약세가 그만큼 105엔까지 가면 미 달러가 강세되니까 미국도 테이퍼링 추진에 따라서 경제 안정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수출이 안 되게 할 경우에는 부담이 되죠. 예. 그래서 105엔 딱 들어오니까 2차 합의에서 105엔 딱 들어오니까 미국이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이렇게 해서 사실 그때와는 좀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더더구나 최근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본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시청자 여러분 일본 경제 안 좋으면 통화치는 그 나라 경제 실상을 반영하는 얼굴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본 경제 안 좋아지면 엔화가 약세가 돼 있어 수출이 증대해서 경기가 회복하는 소위 프라이스 메커니즘이 작동해야 되는데요. 네. 일본 경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또 아베가 잘못 판단했다는 것은 경제가 안 좋은데 통화 가치는 안전 통화의 저주에 걸려서 100엔, 101엔까지 오히려 엔화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아베노미스가 원천적으로 출범할 때부터 잘못됐다 하는 이런 얘기거든요. 예. 이런 상태에서 오면 그때와 상황과 상당은 다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요즘 이 신흥국들의 자금 이탈을 보면서 물론 뭐 국가별로 차별화된 모습이긴 하지만요. 역시 자금 이탈에 대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화보 유동성을 좀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요. 현재 신흥국의 외화 사정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자금 이탈에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비상금입니다. 그래서 외환보유고라든가 경상수직자, 이게 플로 측면에서 경상수직자인데요. 경상수직자는 사실 이게 지난해 플로가 되면 외환보로 잠기기 때문에 스탁으로 되겠죠. 네. 그러면 올해 발생하는 것은 아직 예상이 안 되니까 외환보고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환보고 보면 우리가 적정으로 얼마큼 가져가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왜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작년부터 적정 외환보 산출해서 상당히 좀 시청자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습니다. 어려운 얘기다. 그때 당시에 IMF 기준, 기도티, 그린스펀 기준, 그다음에 캡틴 방식 기준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네. 저도 이쪽 분야에 전공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거기에 뭐 제2의 작은 세컨드 퍼시리티 얘기 나오죠. 근데 경제가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있는 내용 가지고 지금 현상을 풀어내면 사실 그때의 환경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설명드렸습니다는 지금 가장 보편적인 기도티, 그린스번 방식에서 대부분 신흥국들이 외환보유가 이 방식에 충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6년, 7년 이때 상황과는 외환보유는 좀 다르다. 그러나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외화가 불건전한 국가들, 예.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터키, 아르헨티나 이런 남아공 이런 국가들은 사실 이 기준에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작년부터 자금 이탈이 나오면 계속해서 이 문제는 문제가 될 거다 하는 것을 계속 지적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국가들이 잘못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일제히 요 국가들이 공교롭게도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게 말입니다. 터키라든가 예.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라든가 남아공이나 공교롭게 요 국가들이 지금 금리를 예. 올리고 있죠. 근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이 과거 1994년 상황과 빗대서 보면 금리 인상이 사실 이 국가 입장에서는 악수가 된다 하는 걸 예. 말씀드립니다. 그 지금 마지막에 언급해 주신 그 부분입니다. 바로 이 외화가 부족한 국가가 성급하게 그것도 크게 금리를 올리는 것 스스로 또 위기를 자초하는 것 아닌가. 지난 경험과 비교해 봐서도 그런 느낌이 계속 든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이달 21일 날 예. G20 재무장관 회담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G7은 선진국 중심이고 G20은 선진국과 신흥국의 대화의 채널입니다. 지금의 문제를 풀어갈 때는 선진국과 그 다음에 신흥국이 동시에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어떤 분 그래요. 미국이 테이퍼링은 자기 기로 간다. 그래서 미국은 뭐냐? 자기 이익만 중시한다. 물론 중시하죠. 그러나 지금처럼 세계가 완 마켓, 완 이코노믹, 완 컨트리 된 상태에서는 미국도 뭐냐? 소위 여풍 때문에 사실 다른 국가에 대응하는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미 신흥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경제 쇼크가 발생하면 신흥국의 경제 비중이 1994년, 95년보다 월등히 커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자국만 생각해서 갈 길은 간다. 뭐 야속하다. 뭐 이런 쪽에 오늘 매스컴들이 되는데요. 야속한 게 아닙니다. 미국이 야속한 게 아닙니다.
결국 신흥국들이 만약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제2차 경기 침체가 되면 리버스 스피로버의 역풍 때문에 미국 경제도 안 좋아지는 이런 꼴이 되거든요. 결국은 테이퍼링 목적이 경기를 안정시킨다는 차원에서 보면 미국의 경제 지표뿐만 아니라 신흥국들의 경제 상황에서 자를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2월 21일 날 G20 재무장관 회담이 주목되는 것은 미국은 세계 경제 너보다 세계 경제 안정이 미국 경제 안정을 위하는 거니까 사실 그런 측면에서 테이퍼링은 반드시 그 목적에 해당되는 미국 경제 안정, 세계 경제 안정을 위해서 바탕을 해서 테이퍼링의 속도라든가 또 앞으로의 그 계획을 조절을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신흥국은 성급하다고 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의 테이퍼링 따라서 자금 이탈이 우리나라 문제는 아닌데 니네들이 금리를 올렸으니까 테이퍼링 추진했으니까 금리를 올린다. 근데 이것이 악수다는 얘기입니다. 악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흥국들은 금리를 인상하는 걸 자제를 해서 자, 미국은 테이퍼링 조정하고 그 다음에 신흥국들은 성급하다고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하는 합의점이 나와야 합의점이 나올 경우에는 사실 세계 금융시장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펀더멘탈은 괜찮기 때문에 안정세를 찾아가지 않겠나. 그래서 이 대목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너무 이런 상황에 이렇게 딱 됐다고 해서 과거의 1994년의 상황과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점 다 빼고 유사한 점만 들어서 각종 매스컴에서 여러분한테 그냥 위기설을 부르게 그냥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건 참 잘못되어 있다. 우리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는 항상 유사점과 다른 점을 분명히 얘기했고 시청자분,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해야 된다. 한쪽만 강조하면 안 된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이 유사점들이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 많이 접하셨을 텐데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차이점도 이만큼 많구나라는 거를 아셨으리라 봅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